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련된 그림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묘사한 거고요. 여기 실려 있는 거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폭등한 알루미늄. 자, 다음. 한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 가격이 오르면 소비재에도 영향이 간다. 알루미늄을 캔에 많이 쓰는데 제조 단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네요. 헬륨의 경우 카타르가 전 세계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단지에 있는 헬륨 생산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헬륨은 의료용 MRI 장비에 초전도 자석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고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도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자,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 거래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자, 요소의 가격도 이제 전쟁 이전에 비해서 34.8% 상승했다고 하네요. 다음.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 중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유황을 확보하는데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약 540만 톤의 유황을 중국이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55.7%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제 파묘 선물 가격이 8.9% 상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라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면을 튀기는 파묘나 포장재,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인데 파묘 가격이 뛰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료 가격이 폭등하자 공급을 확보하려는 농민들의 패닉 바잉이 시작됐다. 전쟁 중 식량 안보를 우려한 각국이 밀과 같은 작물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네, 이 표는 앞에서 언급된 이 원자재가 어디에 쓰이는지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오늘 이제 알루미늄이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캔, 전선, 항공기 기체 등에 쓰인다고 하네요. 아까 헬륨 그리고 요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자, 다음. 런던 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전년 대비 약 26% 올랐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몸체 뿐만 아니라 냉장고 냉매 배관과 증발기, 세탁기 모터와 제어판 등 제품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전 세계 알루미늄의 약 10%를 중동이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은 5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중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산지라고 하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알루미늄은 전 세계로 운송된다고 합니다.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 알루미늄 바레인, 사우디 마덴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제련 업체가 일부 고객사에게 제품 공급이 지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국제 황가격은 톤당 662달러로 전년보다 90% 급등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황산은 니켈, 구리 등 금속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선물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장기간 제한될 경우에 황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금속 제련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조사와 아프리카 구리 황산이 중동산 황산 의존도가 높다고 하네요.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산 공급량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산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니켈, 구리 등의 생산 단가 상승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원재료로 쓰는 가전제품과 배터리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가전업계는 이제 글로벌 수요가 위축돼서 시장이 좀 쪼그라들었고 이제 원자재 수입 단가까지 이제 올라가서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또 물류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제 지난달 27일보다 156.08포인트 오른 1489.19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주 기준 상승폭인 81.65포인트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동 노선 운임도 70.3%가 올랐다고 하네요. 연료비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일 PwC 경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업체는 생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비가 올라도 고비용 물류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생활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은 영업손실 6천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하네요. 직전 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LG전자 생활가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도 합산 영업손실 4,32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TV 사업을 담당하는 MS 사업본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했고 연간 영업손실 7,509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지난해 4분기 LG전자는 영업손실 1,090억 원으로 9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TV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이유가 제품 교체 수요가 길어지며 시장 성장성이 둔화한 반면 업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가전 업체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중동 사태로 출렁이는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알루미늄과 황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앞에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도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중국이 59%로 알루미늄 생산 비중이 가장 크고요. 지금 이제 중동, 2등인 중동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비드 윌슨 BNP 파리바 원자재 전략가는 중동 지역에는 700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알루미늄 재련 설비가 있다. 이는 세계 알루미늄 재련 능력의 약 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지역에서 알루미늄 선적이 지속해서 차질을 빚을 경우 글로벌 알루미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물 가격과 프리미엄 모두에서 상당할 것이고 특히 유럽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 트레이드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유럽이 지난해 알루미늄 등 130만 톤을 중동과 이집트에서 들여왔고 유럽 알루미늄 수입의 21%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유럽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비중을 줄이고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물량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동에서 수입한 합금 알루미늄 규모가 총 340만 톤으로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아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마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학 기업 마덴이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사우디 베이직 인더스트리로부터 알바의 지분 21%를 10억 달러 이상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알바는 알루미늄 바레인을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바레인도 아까 언급된 기업이었죠. 바레인은 세계 6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라고 하고요. 알바는 연간 162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련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과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저탄소 알루미늄 1만 5천 톤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25년 기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가 있고 세계적인 알루미늄 생산업체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확보한 알루미늄이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등 모빌리티 경량화를 위한 핵심 원소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네요. 1만 5천 톤은 연간 소요 물량으로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구매한 일반 알루미늄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1톤을 생산할 때 정련과 재련, 주조 등의 과정에서 약 16.5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네요. EGA가 태양광으로 만든 알루미늄 제품은 1톤당 탄소 배출량이 4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5.1%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상승이 바레인 국영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바의 출하 중단 결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알바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62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일부 고객에게 공급 계약상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출하를 중단했다라고 알바가 말을 했네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에 따른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재련시설의 중단이나 피해 때문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네요.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 속 이 시설이 알바의 알루미늄 재련소입니다. 자, 다음.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도 핵심 알루미늄 재련소인 카타르의 가동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은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동 외부에 보유하고 있던 비축 재고를 출하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동 지역 재련소에서 생산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알루미늄 양이 매년 약 500만 톤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동 지역 알루미늄 생산 중단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3,6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물류 제약으로 인해 알바와 같은 불가항력 선언이 광범위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시장의 주요 공급처인 모잠비크 모잘 재련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갔고 또 공급 리스크를 심화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이 카탈룸 때문에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카타르 재련소인 카탈룸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카탈룸 합작 투자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하이드로는 가스 공급 업체가 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한 후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연산 능력 64만 8천 톤 규모의 재련소는 이제 3월 말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 같고, 그리고 완전 재가동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이드로가 얘기를 했네요. 또 카탈룸 고객들에게 불가항력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항력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언급이 됐었죠. 자, 다음. 카타르 알루미늄 제조사의 지분 51%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카타르 에너지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알루미늄을 포함한 일부 하류 제품 생산도 중단을 했다고 하네요. BNP 파리바 은행에 따르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이 700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알루미늄 재련 설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알루미늄 재련 능력의 약 8%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무역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카타르가 지난해 유럽연합의 1차 알루미늄 수입량에서 1% 미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동 지역은 해상을 통한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 수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재련소를 가동하기 위해 복구 사이트와 알루미늄 수입에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이플로의 베네어 수석 금속 분석가는 걸프 협력 회의에 연평균 알루미늄 수입량을 68만 톤으로 추산하고 이 지역 재련소로 향하는 알루미늄 중 6만 1000톤만이 이미 걸프 지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만으로 향하는 5만 7천 톤은 사실상 선박 통행이 금지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이제 모잘 재련소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서우주 퍼스에 본사를 둔 광업회사 사우스 32의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운영하는 모잘 알루미늄 재련소가 3월 15일부터 보수 유지에 들어가서 이제 알루미늄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나온 기사입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언급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광산기업 마덴 관련해서 또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광산기업 마덴이 5년간 핵심 광물 개발 사업에 125억 달러를 이제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밥 윌트 마덴 채용 경영자는 앞으로 5년간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매년 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금과 구리, 히토류 공급망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지질 데이터를 활용해 미탐사 지역에서 구리와 금 매장지를 파악하고 있다. 현지 가공 역량을 강화해 광물 원광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핵심 광산 기업이 이제 마든인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경제개혁 전략의 핵심 축의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광업을 국가 경제의 세 번째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고 마덴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마덴이 이제 MP 머터리얼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P 머터리얼스 관련해서는 과거 고려연 다뤘을 때 나왔던 기업이긴 합니다. 국방부가 지분 보유를 하고 있죠. 사우디 및 다른 지역에서 조달된 히토류를 정제 가공하는 시설을 사우디에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신규 합작 투자 회사를 세우고 MP 머터리얼스와 미국 국방부가 49%, 마덴이 51%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네요.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가 자금을 이제 MP 머터리얼스 대신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어지는 시설에서는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를 모두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과 사우디 제조업 방위산업에 공급되고 동맹국에도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고급 자석, 촉매, 조명 등 특수산업에 쓰이는 중히토류는 경히토류보다 매장량이 적고 매장 지역이 편중돼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두 종류 모두 경히토류, 중히토류 모두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중히토류는 중국의 지역에서 조달이 어렵다고 하네요. MP 머터리얼스는 미국 내 광산에서 주로 경히토류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다음. 아까 이제 기사에서 삼성전자 언급이 나와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생활가전 사업부와 올해 연간 최대 조단위 적자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TV 가전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고지출 저수익을 기록해왔고 올해부터는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 라는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TCL,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이죠. 하이센스 등이 프리미엄 시장에 침투를 해서 경쟁이 더 심해졌다 라고 하고요. QLED TV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카피하는 전략을 추구해 TCL이 이제 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일본 소니의 TV 사업을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TCL의 글로벌 TV 출하량 점유율이 16%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1%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에는 4%포인트였다고 하네요. 액정 표시장치 TV 기준으로 격차가 이제 1%포인트 미만까지 줄었다 라고 합니다. TCL이 CES 2026에서 미니 LED TV를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이제 홍보를 했고 삼성과 LG가 주력하는 QLED보다 중국산 미니 LED TV 수요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호황을 이어갈수록 삼성전자 세트 완제품 부문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VDDA 사업부의 제품 생산 계획이 반도체 부품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바일 사업 전문가인 노태문 DX 부문장이 TV 가전까지 총괄하고 TV 가전 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삼성전자의 경영진단 감사 이후 VDDA 사업부가 인력 효율화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LG전자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LG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것이 2016년 4분기 이후 9년 만이라고 하고요. 생활가전 TV 산업은 하반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10% 보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타격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TV 부문은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이제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있고 연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급등하는 D램 반도체 가격도 TV 부문에는 악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아까 이제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하는 국가 지역에서 제일 높은 1등으로 나왔었죠. 59%였나 그랬죠.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민간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중국 홍교그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홍교그룹은 알루미늄의 기초 원료인 보크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기니 광산 개발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체 확보한 광산과 전용 항구 그리고 저렴한 자가 발전소를 연결하는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가동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원가 구조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가 사실상 차단이 됐고, 원자재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급 공백이 이제 중국 생산 기업들에게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교그룹은 화웨이, 샤오미, BYD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와 전기차 기업들의 핵심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네. 다수의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알루미늄 거래 혼란으로 러시아 기업 UC 루살 인터내셔널과 협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도 루살과 협의 중이고 인도 및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이제 러시아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알루미늄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